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랑 하시는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12시 정도까지 끝내드리고 1시 반서부터는 이제 백엔드를 아마 학습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민태 연구원님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따 자기소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도 한 14년, 15년 하셨고요. 여기서 저랑 같이 디지털 분야에서는 둘이에요. 아이덱에서는. 그래서 저랑 김민태 연구원님이랑 해서 둘이 해오고 있는데요. 저보다 강의 잘 하시니까 또 이렇게 GUI 보면서 하시니까 좀 더 쾌적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재미있는 강의가 될 거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몇 시쯤 끝나는지 알 수 있나요? 올라가기 전에. 그거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이따가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거를 이제 간략한 개요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실습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실습은 스크립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돌리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탑 모듈에 가게 되면은 제가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거의 그냥 구경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돌아간 거를 보는 그런 방법으로 빨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스크립트가 다르냐? 아니요. 똑같이 점 슬래시 어쩌고 런 그거 어쩌고 치면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주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여기를 하셨습니다. 여기를 하신 거예요. 어제까지 이렇게 하신 거고, 요렇습니다.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정의를 하시고, 에어리어 타이밍 인바이러먼털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컨디션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셨으니까, 오늘은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단 공정을 하실 때는 저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요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디자인이 요겁니다. 코어텍스 M0 시스템 원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어텍스 M0가 베릴로그로 있고요. 그리고 AHB 버스가 있고 APB 버스 브릿지가 있어서 이제 페리페럴들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제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이제 밑에 방향으로 슬레이브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놔가지고 요 녀석, 요거 요런 애들이 이제 붙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 배웠을 때처럼 인스트럭션을 하나씩 롬에서 가져갈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냥 동작을 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디자인 있잖아요. 메모리, 그 다음에 P4 UART 이 녀석이 여기 롬 부분에 이렇게 대체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 이제 칩으로 만들었을 때 외부에서, 그러니까 PC, 저의 퍼스널 컴퓨터에서 이제 KL 컴파일러로 C 코딩을 해서 컴파일을 하면 헥스를 제가 언제든지 저 안으로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켜볼까? 저것도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정해진 동작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또 보시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 요 녀석을 어제까지 이제 돌려 보신 거죠. 이건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캡처를 했던 요 그림이고요. 자, 그 녀석의 세부 그림이 요랬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만 이제 저도 떼어낸 거예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롬이 될 영역이 요 램으로 대체될 거다. 나머지는 다 빼고요. 나머지 다 빼고 요것만 이렇게 그렇게 떼어다가 붙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요 디자인 있잖아요. 네, 요 SOC 자체는 사실은 삼성공정을 통해서 제가 만들었고요. 실제 칩으로 만들었고 동작도 이제 시켜봤고 뭐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납시스 이제 PDK는 공정사가 없잖아요. 파운드리가 실제 파운드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파운드리가 없잖아요. 그죠? 시납시스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육용으로만 요 녀석을 이제 구현한다. 요 정도의 느낌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만들 때는 어쨌든 삼성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용 PDK에서 주어지는 메모리는 되게 작은 녀석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512x32. 그래서 원래 실제 ARM 그 SOC에서 원하는 그 램이나 롬 크기가 16384 곱하기 32, 또 롬도 16384 곱하기 32 크기여서 주어진 걸 가지고 이걸 맞추려면 32개가 필요했고 32개가 필요했다. 네,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 공정을 할 때는 저 크기가 한 방에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는데 메모리 컴파일러가 괜찮으니까. 네, 요거는 그렇지가 않아서 작아가지고 교육용 예제를 만들 때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메모리를 쓸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만약에 이 디자인을 가지고 MPW를 하시게 된다면 메모리를 쓰는 분들은 메모리 래퍼라고 하는 거를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탑에서 불러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오토 피아노를 돌렸을 때 핀에 이렇게 라우팅이 딱 들어가야 사실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65나노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결을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게 어긋나 보이죠? 딱 봐도 어긋나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1 또는 0 만약에 컨트롤 핀이었으면 메모리에 뭐 리드니 라이트니 뭐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였으면 1 또는 0 뭐 거의 고정적으로 박혀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1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게 메모리가 사실은 팬텀 셀이거든요. 안에 실제 모습이 안 보이는 그냥 깡통 셀이란 말이에요. 우리 디자인을 할 때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어차피 1 값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거의 100%였습니다. 거의 100%.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메모리를 만드는 팀과 이런 디자인 서비스를 이게 서비스하는 팀과 이런 분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부서도 다르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갔을 때 딱 여기 위치시키도록 핀을 좀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만드는 거죠.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갖다 쓰세요 라고 했는데 문제 없겠지 뭐 하고 이제 배포되는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큰 조직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면 이제 설계자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을 때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메모리가 사실은 요 사이에도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메탈이 무조건 다 쇼트가 나는. 네. 얘가 만약에 메탈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메탈 4 정도가 됐었다. 그럼 메탈 4가 이렇게 되면 요 안에, 요 공간 안에 있는 메탈 4랑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고 뭐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칩 동작을 당연히 안 하고 요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차라리 그러면 요새 추세도 메모리를 점점 많이 쓰는 추세니까 어차피 메모리 하나를 요렇게 잘 만들자. 그리고 요렇게 껍데기를 씌워 놓으면 어차피 메모리가 한 번만 딱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한 종류를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RTL 설계하시는 분들이 한 종류의 메모리를 여러 개 쓰게 되죠. 또 다른 타입의 메모리가 있었다고 쳐도 걔를 또 여러 번 보통 쓰게 됩니다. 메모리 한 덩어리 이렇게 잘 안 쓰죠. 네, 한 종류는 하여튼 여러 번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만 고생해서 딱 만들고 걔를 연속해서 쓰는 것이 더 걱정이 없겠다. 65나노를 했을 때도 메모리를 한 60덩어리를 사용했던 분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래서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가이드 무시하고 그냥 했죠. 아, 저는 그냥 60개 빨리 해버릴래요. 하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다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핀에, 그 메모리 하나에 핀이 적어도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70개가 이렇게 파고 들어간 문제가 있는지, 연결이 이렇게 어긋났진 않았는지를 이 사람이 한 바퀴를 다 봐야 돼요. 메모리 한 바퀴를. 한 바퀴 다 보고 끝. 그럼 두 번째 거를 또 한 바퀴를 또 봐야 돼. 이런 식으로 60번을 해야 되는 대참사가 일어나요. 나는 이거 PN을 빨리 하고 싶어서 그냥 해버렸어요. 그게 결국엔 빠른 겁니까? 그냥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얘 60번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 미리. 그러니까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보통. 시간 없으면. 그냥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게 최고죠 뭐.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메모리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28나노 때도 제가 요렇게 하나 차라리 만들고 메모리 쓰는 분들 이거를 인스턴스에서 쓰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PNR까지 확실하게 끝까지 다 가고 걔를 이용해라. 그러면 메모리 쓰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걔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하세요 라고 제가 28나노 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PNR 할 때 또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지만 메모리에도 클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메모리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할게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CLK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클락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클락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의 메탈이 오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클락은 쉴드라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삼지창처럼 세 가닥이 지나갑니다. 양쪽에 이렇게 세 가닥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얘가 실제 클락이고 요게 쉴드라고 해서 네, 양쪽으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좀 헷갈렸네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쉴드가 어쨌든 그라운드 있죠? 그라운드. 네, 뭐 그라운드 또는 VSS 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라운드나 VSS가 양쪽으로 이렇게 거의 이제 이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방패 역할처럼 클락이 지나갈 때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클락이 어떻게 가든지 다 같이 붙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 가닥이 가는 거예요. 클락이 내부적으로.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쉴드가 가다가 클락이 오다가 그럼 클락이 오니까 쉴드도 같이 오겠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클락이 같이 가니까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라운드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클락이 쭉 와서 메모리에는 당연히 연결되어야 하니까. 근데 같이 오던 호위 무사들이 다 같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메모리가 팬텀 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팬텀 셀은 깡통이고 핀만 나와 있는 거예요. 핀만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보이지가 않죠. 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같이 쉴드를 메모리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뭐 DRC 안 나잖아. 근데 이게 DRC가 안 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머지가 되면 진짜 리얼 패턴으로 오버라이트를 나중에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애초에 메탈이 저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리얼 패턴을 이렇게 덮어 씌워서 짜잔 하면 다 쇼트가 되는 거죠. 이건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 설계는 이제 그 설계팀은 아쉽게도 칩을 페일 했죠. 이것 때문에. 저런 경우도 왼쪽 그림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하나 만들고 안전하게 된 거를 한 번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 이후로는 얘를 인스턴스 하는 방식으로 RTL 코드를 쓰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P&R까지 끝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걔를 그냥 불러다 쓰세요. 네. 그게 차라리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다. 되게 두 번 작업해야 될 것 같고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도 나중에 끝까지 가서 저 문제 발생하면 다시 어차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학생들이 여기 앞에밖에 못 보는 겁니다. 사실은.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빨리 끝날 것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런 일들은 사실 흔해요. 저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머지를 딱 하고 이제 DRC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몇 달이라고 그랬어요? 초심자들 적어도 2달, 정말 때려 죽여도 2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빨리 끝까지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점들을 빨리 생긴 거를 파악해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완벽한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반복 이터레이션을 계속 해야 사실 마지막에 끝나는 거지. 야, 이거 한 방에 딱 끝나면 다 될 줄 알고 학생들은 여기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시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는 제가 충분히 많이 이해를 하는데,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런 방식의 메모리를 요렇게 쭉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스턴스 하나만 해놓고 이제 특정 컨트롤은 고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0이나 1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네. 여기 앞에가 상단부거든요. 이어지는 겁니다. 요렇게 돼 있어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끝 이거거든요. 보면은 아무런 연산이 없죠. 그냥 인풋 아웃풋만 한 거예요. 그냥 보면, 그죠? 인풋 아웃풋만 뭐 always도 없고 뭐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합성하고 P&R 하는 데는 전혀 위험 요소도 없고 여러분들을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까지 P&R까지 찍으시는 게 차라리 훨씬 더 현명하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메모리가 P&R까지 된 모습을 제가 샘플로 가져와 봤어요. 이건 삼성공정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 그리고 요걸 할 때도 그게 좋겠죠. 여기 제 손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제 손을 보시면 메모리들이 핀이 이렇게 왼쪽에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뺄 수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요 메모리 래퍼라는 거에 핀 위치를 이렇게 똑같이 거의 동일선상에 만들어주면 똑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똑바로 잘 들어가게 되고요. 확대를 해서 아까처럼 어긋나서 들어가는 게 있는지, 아니면 파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서 내려가는 게 있는지 한 번만 보면 되는데, 확대를 해보니까 네, 이렇게 위에 잘 들어가는 걸 보이죠? 그리고 안으로 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바깥에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 따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안전한 거겠죠? 메모리가.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의 상황은 그랬고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시납시스 우리 PDK 교육용 걸로 만들어 보면 메모리를 32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있고 여러 개의 이렇게 뭐 컨트롤을 위해서 칩 셀렉트에 대한 녀석을 이제 만들어 주고 또 큐도 이제 셀렉션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PW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는 IO셀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과는 다릅니다. IO셀을 사용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풀칩의 껍데기를 내가 하고 있다는 탑 엔지니어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하든 디지털을 하든 IO셀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서브 모듈에 불과한 거죠. 다 서브 모듈에 불과해요. 근데 IO는 결국 칩 바깥으로 통하는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이렇게 전체 땅 크기에 거의 IO가 끝에 배열되는 거니까 네, 탑 작업을 하는 거다 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IO셀을 쓰는 경우에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IO셀을 다시 베릴로그 코드에 IO셀을 넣어서 합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합성된 녀석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안에를 보면 패드 어쩌고 저쩌고가 쭉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녀석을 통해서 실제 1과 0이 안으로 들어가고 1과 0이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IO셀에 대한 구상을 탑 하시는 분이 하셔야겠죠. 아이덱 같은 경우는 패드 1번부터 40번까지 28나노의 경우에요. 28나노의 경우에 40개, 그 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 81번부터 120, 121번부터 160까지 그러니까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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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죠. 패키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가 아예 고정적으로 이 위치에 IO가 있어야 돼요 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아예 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0개를 쓸 때 오늘 IO 얘기를 조금 더 드릴 겁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40개 40개씩이니까 요 패드 1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여기 패드 160번이 있고 패드 1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향은 이렇고 방향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 상단이 1번이 되는데요. 요 1번을 내가 파워로 쓸지 아니면 I로 쓸지, O로 쓸지, 아니면 그라운드로 쓸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정해야 되는 거죠. 160개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IO가 기본적으로 파워 IO가 있고 그 다음에 GPIO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보통 요거는 신호예요. 신호.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 IO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파워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공급하는 거예요. 파워를 공급해. 파워를 스탠다드 셀과 메모리와 이런 데다가 파워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기 요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납땜된 이후에 PCB 상황에서도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파워가 들어가면 이 파워가 이 안쪽에 있을 코어 영역 있죠? 코어 영역. 요 안에 파워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IO가. 그래서 그런 IO가 있다. 스탠다드 셀과 메모리에 파워를 전달해주는 녀석이 있다.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나게 표시를 해드렸죠. 자, 근데 IO 셀도 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 좀 잠깐 보세요. IO 셀도 셀 아닙니까? 우리가 스탠다드 셀, 메모리 셀이라고 얘기하는데 IO도 사실은 IO 셀이에요. 걔도 셀이라고. 그럼 뭘 줘야 돼?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걔도 VDD, VSS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예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요 빨강색이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죠? 빨강색이 뭐를 해요?
스탠더드 셀과 메모리가 있는 코어 영역에 파워를 전달을 해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걔한테 파워를 주는,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화살표로. 자, 요쪽 방향으로 그리고 또 옆에서 예, 요 녀석에게 이렇게 파워를 공급해주는 I/O가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파워 I/O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셀, 메모리, I/O 요 세 가지의 파워를 공급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패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I/O 셀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어드레스, 그죠? 어드레스, CLK, 그다음에 리셋, 요런 애들 있죠? 시그널을 담당하는 등등, 이런 애들은 요쪽에 다른 방식으로, 녹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또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사방 곳곳에, 그죠? 이렇게 곳곳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O 셀의 종류를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종류를 안 상태에서 총 160개의 할당, 구성,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160개 중에서 100개는 시그널로 쓸 거야. 그러니까 GPIO를 써야지. 입력도 하고 출력도 하고, 또는 인아웃이 있는 셀이 있으니까 그걸 써서 100개는 하여튼 시그널용으로 쓴다. 60개는 파워용으로 쓴다. 파워용은 I/O, 그 다음에 I/O한테 줄 녀석, 파워를, 그 다음에 코어 영역에 줄 녀석으로 구분을 해서 나머지 60개를 또 분배해서 총 160개를 구성하셔야 돼. 그리고 걔네 위치도 패드 1번서부터 쭉 가고 쭉 가니까 어디 몇 번에 다 할당할지 위치적인 것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만약에 아날로그가 있다. 더 고민할 게 많죠. 도메인 분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합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방금 얘기 드렸던 파워 관련한 애들은 RTL 코드에 넣지 않습니다. 다시 파워 관련한 거 있죠. 그거는 백엔드 할 때 집어넣고요. 프론트엔드를 할 때는 시그널에 대한 I/O만 넣는 겁니다. RTL 코드에. 그리고 그렇게 합성을 해서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만들면 PNR 하기 전에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VI로 열어서 I/O 셀 나머지 파워 관련한 애들을 보충해서 160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I/O 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프론트엔드 할 때는 파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VDD, VSS 이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I/O도 마찬가지, 여기 들어있는 거. 네, 일만 하면 돼. 시그널에 대한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어쩌고는 백엔드에서 그때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파워 I/O 셀을 뺀 나머지 GPIO에 해당하는 것만 코드에 넣고 합성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시납시스 같은 경우에 요런 애들이 이제 있습니다. VDD, VSS, I/O를 위한, I/O에 밥을 주기 위한 VDD I/O와 VSS I/O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걸 갖고 이제 PNR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O의 구성을 좀 간단하게 볼까요? I/O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0개를 내가 다 이제 디파인을 했다. 패드 1번은 뭐로 쓸지, 위치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대로 쫙쫙 배열을 해서 마지막에 짠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I/O 셀의 모습이에요. 실제. 이상하게 생겼죠? 이 그림 처음 보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 그림을 처음 본다. 그럼 더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네.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다 아신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면 돼요. 네. 어쨌든 본 적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패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패키지가 돼서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는 패키지겠죠?
패키지에서 이 칩이 납땜이 되면 이렇게 뭐 파워든 시그널이든 들어와서 이렇게 거쳐서 안으로 들어간다면 저 안으로 들어갈 거고, 만약에 파워가 I/O에 밥을 줘야지 그러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양쪽으로 쭉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쭉 양쪽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 이름이 요거래요. 얘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요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코어 영역에는 스탠다드 셀이 있어서 스탠다드 셀이 밥을 먹어야 되겠죠? VDD, VSS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진 않지만 요런 개념으로 밥을 먹어야 돼.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연결이 VDD, VSS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 다시 보시면 I/O가 붙은 VDD, VSS가 반복적으로 존재하고 VDD, VSS가 반복적으로 존재하는구나. 메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백엔드적인 측면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시그널이 그럼 밥을 먹었으니까 시그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게 만약에 엔드일 수도 있고 플립플롭일 수도 있고 그럴 테니까 스탠다드 셀이. 자, 그래서 저 I/O 녹색으로 되어 있는 연결을 통해서 외부로 또는 외부로 입출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볼까요? 여기 다시 전에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가 I/O에 대한 파워 그라운드가 가로 방향으로 연결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로 방향으로 쫙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VDD고 하나는 VSS니까 그 위에도 잠깐 볼까요? 위에 여기도 흘러간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네 가지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건 VDD가 외부에서 들어가줘야 안으로 들어가서 쫙 펼쳐지면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VSS 마찬가지겠죠? VS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로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다 I/O가 있어줘야만 되겠죠. 다 I/O가. 자, 그래서 VDD를 안으로 공급해주는 I/O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VSS를 안으로 공급해주는 I/O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어 방향으로요. 자, I/O에 밥을 주는 VDD, I/O 셀. 자, 그 다음에 VSS, I/O를 위한 거.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의 I/O 셀이 파워 쪽에서는 있어야 되고, 시그널은 저 왼쪽에 녹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각각 볼테이지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I/O 셀에 들어가는, I/O 셀이 먹는 밥은 조금 더 높은 전압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 안에 ESD 회로가 들어가 있고 레벨 시프터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방향으로 전압을 내려가는 스탠다드 셀이나 메모리와는 달리 이거는 몇천 볼트를 견뎌야 되거든요. ESD가. 그러니까 함부로 내리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PCB를 잘 보면 레퍼런스 볼테이지가 PCB를 PCB를 구현을 할 때 레퍼런스 볼테이지를 보통 3.3이나 5V 사용하는 소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그런 애들이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또 I/O를 또 현저하게 또 내리기가 또 애매해요. 공정사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스케일링 다운이 되면서 볼테이지도 내려가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보드를 생각하면, 레벨 시프터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전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데이터 시트를 나중에 혹시 현재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보게 됐을 때, 왜 이렇게 전압이 종류가 많아? 라고 생각하셨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렇게 된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160개를 구성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방금 전장에 가로로 쫙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요 I/O에 내부적으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갔으면 코너셀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죠. 직각으로 방향이. 그래서 위로 쫙 가고 다시 코너셀 쪽에서 돌려서
가로 쫙 가고 다시 밑으로 쫙. 요 쫙쫙 이렇게 다 도는 모양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렉탱귤러 링, 그러니까 링이 두 종류인데, 렉탱귤러 링은 요 안쪽이고, 요 IO 내부를 지나가는 요 파워를 IO 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IO 내부에 흐르는 링 형태죠. 사각형이긴 하지만, 사각형으로 흐르는 파워 라인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상상하시고, IO셀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뭐여야 되는지 여러분이 정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얘를 파워로 할지 아니면 시그널로 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IDEC PW를 하려면 좌측 상단에 꼭 요 작업은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칩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회차에 48팀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에 그럴 일이 많이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섞입니다. 칩이. 원래는 다 개별 박스 포장을 해서 각각 그 팀들에게 드리는데 중국을 통해 넘어오다 보니까 한 번 실수를 하게 돼서 원래 50개 정도씩 한 박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는데 대략 한 20팀이 했다고 가정하고 1000개가 한 박스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개의 칩이 저희한테 배달될 때 원래는 20팀이 패키지 한다고 손들었으면 20박스가 와야 되는데 한 박스가 오고 1000개가 다 담겨서 오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저희가 시간이 걸려도 구별을 해야죠. 근데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설계자가 요거를 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1번부터 48번까지 101010으로 바이너리로 구성한 뒤에 1에 해당하는 자리는 VDD로 하는 거예요. 1에 해당하는 자리는. 자, 1번은 VDD 레퍼런스로 무조건 VDD로 고정합니다. VDD로 하셔야 되고 2, 3, 4, 5, 6, 7번까지 해서 여기가 MSB, 여기가 최하위 비트 LSB라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1번 팀이었어요. 000001이어야 하는 거죠. 1번 팀이었으면. 그러면 V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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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DD. 이렇게 하셔야 돼요. 2번 팀이라면요? 2번 팀이라면 다 VSS인데 여기만 VDD여야 하겠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팀별로 어차피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칩 코드를 작업을 해 놓으면 1000개가 한꺼번에 와도 저희가 테스터 있잖아요. 검은색, 빨강색, 띡띡띡띡띡 그걸로 저희가 쭉 봐서 구별이 가능하니까 아 얘는 몇 번째 팀이구나. 그림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빨강색을 저희가 연결하고 빨강색 테스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찍으면 삐 나머지는 소리 안 나고 아 이 팀이구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를 애초에 안 하면 죄송하지만 찾아드릴 수가 없어요. 아 위에 뭐 레이저 그 글씨 쓰는 거 있죠. 칩 위에 레이저 똑같이 오거든요. 1000개가 구별이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저거는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안 하면 더 이상 찾아드릴 수가 없어요. 아, 안 한 팀이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머지가 다 해서 걔는 살았어.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습니다. 진짜 2, 3년마다 한 번씩 정도는 저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걸 안 하면 본인이 다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RTL 코드상에서 애초에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VDD로 하라고 한 부분은 VDD가 되어 있는 IO셀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인스턴스 이름을 패드 1이라고 하면 되죠. 패드 2, 3, 4 쭉 갈 텐데 그에 해당하는 VDD, VSS에 대한 IO셀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RTL 코드에 합성도 그렇게 하고 그죠? 백엔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저렇게 실제 물리적으로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무조건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팬텀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머지를 끝낸 모습을 캡처한 거예요. 이거는 매그나 180, 이거는 삼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록달록 하죠. 케이던스에서 둘 다 이제 찍은 거고요. 버추소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라이브러리 내에 IO셀이 무엇이냐를 하나하나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캡처를 몇 가지 해서 갖고 왔는데, 자, 그러면 이게 애초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런 자료가 PDF에 있었을 거예요. IO에 대한 PDF, 데이터 시트에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캡처해서 정리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 IO셀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IO의 종류가 무엇이고, 들어가는 핀이 무엇이고, 진리표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이렇게 각종 특성들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뒤에 단위를 보시면 나노세크, 그 다음 미리볼트, 볼트, 뭐 이렇게 마이크로 암페어 등등등이 이제 있고요. 저걸 보고서 우리 디자인에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을 봐야 되는데 TT라고 하면은 이제 알겠죠? PV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노멀 상태의 TT, typical, fast, 빠를 때는 이렇고, 그죠? 정상, 뭐 그냥 상온일 땐 요렇다. 예, 요런 느낌을 갖고 표를 보면 훨씬 더 친숙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출력 전용 셀입니다. D161025라고 하는 거고요. 그림은 저렇고 진리표는 저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성은 이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정리를 만약에 끝내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죠? 그 다음 순서는 이 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시는 거예요. 이 셀을 가지고. 왜 그러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양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방향은 컨트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일 때는 입력, 이거일 때는 출력, 뭐 이렇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이하게도 이제 프로 풀다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 풀다운에 대한 이네이블이 다 각각 있어서 이 IO를 애초에 상위에 아이들 상태에서 뭐 동작 안 할 때 그냥 1로 걸어 놓던지 0으로 걸어 놓던지 다 목적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UART나 I2C 같은 경우에는 다 풀업으로 걸어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럼 IO셀 자체도 풀업으로 이네이블을 해놔야 되고 PCB 상에서도 풀업 저항이 달려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설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시고 프로 풀다운이 있구나. 이네이블 해줘야 되겠구나. 이 컨트롤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시브에 대한 이네이블이 있는데 이네이블이 또 있어.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진리표도 보고 정말 그렇게 동작을 하나? 이렇게 내가 직접 1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테스트 벤치 상에서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친해지고 RTL 코드에 넣어서 합성을 시작할 수가 있죠. 큰 디자인 할 때. 이런 선행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메모리도 시뮬레이션을 어차피 해야 되고 스탠다드 셀도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제가 스탠다드 셀을 왜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왜 해야 돼요? 스탠다드 셀은 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까? 문서에 나와 있으면 참 좋지만 이 녀석이 몇 헤르츠까지 동작할 수 있는지 정상 동작을 하는지 보셔야 되겠죠. 특히 플립플롭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고 이 정도의 클락 주파수를 내가 컨스트레인트에 부여해야 되겠다라는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에 아무리 나와 있어도 사실은 내가 돌려서 직접 봐야 돼요, 눈으로. 네, 그래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 파악도 하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탑 디자인을, IO를 포함한 탑 디자인을 할 때는 요 IO 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우리는 처음에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FPGA 할 때는 저렇게 인풋 왼쪽에 인풋 와이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풋으로 됐던 녀석이 원래는 저 엑스탈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엑스탈 1이 그대로 들어와서 디자인으로 그냥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IO셀이 존재해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IO셀이 하나 있어야 되고 걔를 통한 녀석이 디자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실제 양쪽으로 2개씩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RTL 코드상에 인풋 와이어라고 해놨으니까 어차피 와이어는 요거 여기까지가 해당이 될 거고요. 요 다음에 요 나가는 녀석에 대한 새로운 선언을 저쪽 왼쪽에서만 해주시면 되겠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로 in 언더바라는 거를 붙이면 아 이거 IOCL 통한 거구나. 그리고 out 언더바라는 걸 보면 아 이거 아웃풋 쪽에 대한 IOCL을 향하는 네트다라고 저 스스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여기에 RTL 코드상에는 이렇게 내가 짠다라는 겁니다. 인스턴스를 하고 여기 패드 18이라고 이름을 부여했잖아요. 그러면 각각 핀 넣고 괄호한 다음에 실제 들어오는 녀석을 여기다가 넣고 그다음에 리시브가 될 수 있도록 이네이블 해준 다음에 통과한 이 녀석이 실제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원래 FPGA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칩 코드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슬래시로는 해놨는데 이렇게 7번까지 내 칩 코드를 준비를 해놓고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나온 다음에 PNR을 하기 전에 요걸 다시 이렇게 지워서 이네이블 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스트 벤치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이 또 잘 하시니까 뭐 해드릴 말씀은 없는데 요거는 꼭 지키자. 이니셜 비긴 엔드를 하나 또 추가로 만들고요. 여기 ifdef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fdef, 또 ifdef, ifdef 이렇게. 그래서 ifdef를 할 때 요 키워드를 하나씩 이제 부여를 하셔서 sdf 언더바 게이트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고 갔죠. 마지막에 하고 갔던 거. 그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여기 부분이 켜지도록 여기 if definition이잖아요. 여기 부분만 켜져서 애노테이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2개였었으니까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SDF인데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이고 워스트일 경우 그 다음에 베스트일 경우에 각각 네 SDF가 나올 테니 그거를 물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 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폴더가 펑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폴더,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폴더,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돌리는 폴더가 각각 해서 총 4가지가 기본으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각각 폴더에서 각각 SDF를 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따로따로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면 버디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컬러 게이팅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 가다가 퍽 죽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등등등. 네, 버디로 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랑 다른 점은 좀 볼까요? 어제랑 다른 점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점이 어제랑 다른 건데 이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는 코어텍스 MZ라고 실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롬이 있고요. 이 롬에 그러니까 이 롬이 사실은 이제 실체는 램이 될 건데 램이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 주소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램에 UART 요 사이에 P4가 있지만 어쨌든 UART 통해서 요렇게까지가 칩이고 요건 외부, 그러니까 PC에서 컴파일링을 통해 얻은 헥스 코드가 이렇게 파일로 있다. 헥스가. 그러면 요게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까지 들어가는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이건 익히 봤죠? P4가 동작을 하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기능이
메인 시스템 리부트라고 해서 재부팅을 이제 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P4가 할 일은 끝났어요. 뭐 메시지는 되게 많이 나왔지만 P4가 하는 일은 끝났고 이제는 얘랑 얘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번 리부트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P4나 UART는 동작을 안 하도록 제가 했고 오직 그러면은 요렇게 롬하고 직접적으로 그래서 인스트럭션 패치가 일어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주르르르르 일을 하다가 4번 이후에요. 요 마지막 요 부분은 내가 C코드로 짠 printf가 실행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하단에 빨갛게 되어 있는 거 헬로 월드 또 혹시나 또 헬로 월드 이거 뭐 그냥 나오게만 해놓고 지금 뭐 밑장 빼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printf로 제 이니셜하고 테스트 패스드를 출력하도록 따로 더 추가해서 컴파일을 한 헥스입니다. 컴파일을 해서 헥스 파일 만들고 이렇게 롬으로 집어넣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툴을 살펴봅시다. 디자인은 저렇고요. 시뮬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코드, 테스트 벤치 저렇고요. 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말씀을 또 드렸는데, 그리고 65나노 공정 이상에서는 이렇게 12단계를 하면 돼요. 근데 28나노가 되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추가가 될 수 있거나 변경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노란색으로 머지라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캘리버를 통한 DRC LVS 최종적으로 돌려서 디지털 디자인을 마무리한다. 이게 우리 디자인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이제는 17단계를 이제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칩을 할 수가 있다. 와, 엄청나죠? 근데 이거는요, 이게 정식 삼성에서 가이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삼성에서 하는 자료를 보면 한 25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인하우스 툴도 있거든요. 삼성 내부에.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린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DC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클락 도메인에 대한 고려도 하는 툴이 있고, 뭐 무슨 툴이 있고, 뭐 앞전에 되게 많아요. 앞전에. 그래서 그런 툴까지 다 하면 정말 많습니다만, 그렇게는 뭐 하기 힘들 것 같고, 일단 이 정도로 가이드에서는 가이드 해드립니다. 이게 필수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이것도 정말 많죠, 근데?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이제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만약에 요걸 볼까요? 시뮬레이션을 마지막에 했다. 그러니까 요때 이미 전체 회식 한 겁니다. 그죠? 이때 전체 회식 했고, 요때 개인 회식 했어요. 그죠? 개인 회식하고, 전체 회식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볼까? 그래서 뭐 여기 써있는 아무거나, 모델심이 아니라 지금은 퀘스타심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웨이브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safe라는 녀석으로 변환을 합니다. 명령 하나만 내리면 FSDB를 safe라는 확장자를 갖는 텍스트로 뽑을 수가 있어요. 이 safe가 뭐냐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101010 GUI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safe는 이런 변화가 있는 시간, 변화가 있는 뭐 0에서 1이었든 1에서 0이었든 그런 변화 부분만 텍스트로 뽑은 거예요. 변화가 되는 시간, 그 시간에 값이 어떻게 바뀌었었는가 그런 것만 텍스트로 뽑았어요. 텍스트로 뽑으면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현저히 작아지겠죠? 굳이 이거를 다 1010 웨이브 전체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프라임 파워라는 거에 던지면 리포트 파워라는 거를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한 상황에서 파워 소모가 얼마가 걸렸다를 얘가 계산해 줍니다. 되게 좋은 툴이죠, 사실은. 되게 좋은 툴이고, 그 전에는 프라임 타임에서 리포트 파워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독립적으로 떼어냈어요, 시납시스에서. 그래서 프라임 파워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리포트 언더바 파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 언더바 파워라는 거는 여기에만 있는 기능인가? 아니요. 디자인 컴파일러도 있어요. ICC2에도 있어요. 하지만 어제 왜 프라임 타임을 써야 했냐?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듯 프라임 파워가 단독적으로 있으니 걔를 쓰십시오 라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11번에 보면 RC extra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요. 우리 그 와이어로드 모델이 그 애초에 부정확하죠. 그리고 지금 선단 공정으로 가면서도 제로 와이어로드 모델이면서 그냥 클락 주기를 빡세게 줘라 이거잖아요. 근데 요 11번에 가면 비로소 네트에 얼마나 기생 RC가 있는지를 드디어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알 수 있어서 그 네트에 대한 R 값, C 값이 SPEF라고 하는 파일로 나와요. 그거를 바로 프라임 타임에 넣어가지고 어제 여러분들이 요거 실습하셨죠? 어제 여러분들 6번 실습하셨잖아요. 그때 읽어드렸던 파일에다가 유일하게 방금 얘기했던 SPEF만 리드하고 리포트 애널리시스 커버리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표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올 클리어가 되면 네,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머지로 가는 거예요. 네, 회식 한번 하고 뭐 기분 좋게 하고 이제 머지로 가는데 머지해서 팬텀으로 되어 있는 셀을 리얼 셀로 다 바뀌고 정말 심도 있게 DRC를 돌렸을 때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잘못하면 9번으로 가고요. 더 잘못했으면 다시 1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노란색으로 갔는데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9번, 1번으로 다시 간다. 네,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포함을 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진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것만 하셔야 간신히 한번 성공할 겁니다. 초보자의 경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대 안 될 겁니다. 저도 한 달 반을 잡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스크립트 있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빨리 돌려보고 문제점 빨리 파악한 다음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네, 우리에겐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세이프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더 추가로 해드렸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어쨌든 1010 GUI가 나오니까 세이프라고 딱 뽑으면 그거를 각종 툴에 넣어서 파워를 고려한 상태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툴이 상당히 많죠. 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잠깐 보여드린 레퍼런스 메소돌로지라고 해서 기본 예제 스크립트를 솔브넷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의 화면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LEF 파일을 갖고 NDM으로 바꾸는 것도 이걸 갖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뭐 RC 컴파일러 2의 버전 선택하고 컨피겨 스크립트 딱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세팅 할 거야? 오케이. 서브밋 딱 누르면 그때 taru.gz가 딱 그냥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순간. 네, 그러면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툴도 처음에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미 여러분들은 지도 교수님이 라이센스를 아이디에서 구매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이디 패스워드만 알고 있으면 당장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파일 유세이지는 거의 똑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ECO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쉴게요. 자, ECO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ECO는 PNR 후에 진행을 하는 거죠. 플레이스 앤 라우트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그래서 PNR 최종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NDM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내 디자인이 어쨌든 끝나게 될 거예요.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스타RC에다가 넣습니다. 스타RC는 ICC를 했던 프로젝트가 어디 있는지를 얘가 요구하고요. 위치를 알려주면 됩니다. 경로를 알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정사에서 준 요 녀석을 인풋으로 전달하면 네트에 얼마나 기생 저항이 있는지를 요 녀석으로 뽑아줍니다. 그냥 파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뽑아줘. 그러면 쭉 돌아서 그냥 뚝 나옵니다. 에러가 거의 안 나는 툴이에요. 요걸 갖고 이제 프라임 타임에 집어넣습니다. 프라임 타임은 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닷DB 넣고, 그 다음에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와 목적하는 바가 이거니까요. SDC. 요거를 읽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SPEF, 네트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받으면 쭉 지가 이제 리포트 애널리시스 커버리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홀드가 낮다. 홀드를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퍼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프라임 타임이 좋은 것은, 야, ICC2로 어떻게 인서트 언더바 버퍼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지점에 해야 되는지 알려줘 라고 해주면 파일 하나를 친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냥 만들어 줘요. 뽑아 줍니다. 이걸 가지고 ICC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스만 해주면, 소스 하게 되면 없었던 공간에 갑자기 버퍼가 쫙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를, 네, 다시, 네, 그러면 다시 이제 PNR 쪽 가서 다시 이제 오는 거예요. 또 만약에 프라임 타임에 성공을 못했다.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또 요거 뽑아주거든요. 또. 네, 그래서 모두가 올 클리어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회식을 하게 되겠죠. 네, ECO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복한다, 돌아간다는 뜻의 ECO가 되겠죠. 그래서 백엔드 할 때는 정말 또 허들이 또 나름대로 또 많습니다. 네. 리포트 파워, 세이프라는 걸 뽑으면, 시뮬레이션 후에 세이프라는 걸 뽑으면 리포트 파워를 이제 프라임 파워로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